박 여사의 아침은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된다. 햇살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달달한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들 이민호 자랑에 여념이 없다. 우리 아들? 아이고 말해 뭐해. S대에 나와서 대기업 부장으로 떡 버티고 있잖아. 저기 김 영감네 아들은 아직도 백수라며? 쯧쯧 자식 농사는 나처럼 지어야지. 박 여사의 어깨에는 뽕이 한가득 들어가 있다. 그녀에게 아들 민호는 평생의 자부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며느리 오지은이요? 그냥저냥 복 많은 년. 저렇게 잘난 내 아들 만나서 호강하고 사니 시어머니한테 좀 싹싹하지 못한들 어떠랴. 박 여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이서준만 건강하게 잘 키워주면 그걸로 좋겠다. 비록 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늘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 아들 돈 잘 버니까 최고의 병원에서 고치면 그만. 일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도 한창 화투판에서 돈을 쓸어 담으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던 박 여사는 평소와 달리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집으로 들어서는 아들 민호의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회사 무슨 일 있어? 민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번지르르 하던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 박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녁상 앞에서 민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밥숟가락을 들던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 그만둬? 그 좋은 회사를 내 발로 나와? 너 미쳤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렸다. 그게 명예퇴직금 받은 걸로 친구 사업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 여사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기? 내 아들 인생의 사기라니. 그래서 돈은? 집은? 우리 서준이 병원비는? 박 여사의 시선은 자연스레 며느리 지은에게로 향했다. 새애기, 너는 뭐 했어? 애 아빠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너는 옆에서 밥만 축내고 있었냐 이 말이야. 지은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는 말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복할 뿐이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금쪽 같던 내 아들의 어깨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것을 보며 이 모든 불행이 다 저복 없는 며느리년 때문인 것만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났다. 평화롭던 박 여사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민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박 여사는 매일같이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며느리 지은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집안일만 할 뿐이었다. 박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더 괘씸했다. 남편이 저렇게 망가졌으면 옆에서 기운이라도 북돋아줘야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꼴이라니.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에 터졌다. 밤 10시. 속이 답답해 잠 못 이루고 거실에서 물을 마시던 박 여사의 눈에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낯선 향수 냄새. 저게 무슨 냄새야. 박 여사가 살금살금 안방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느리 지은이었다. 평소엔 화장이라곤 스킨로션이 전부였던 며느리가 화장대 앞에 앉아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몸에 딱 달라붙는 박 여사 기준에서는 망측하기 짝이 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저게 미쳤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편은 망해서 넋이 나갔는데 저녀는 어딜 가려고 저렇게 곱게 단장을 해? 박 여사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은 사이 지은은 핸드백 하나를 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다. 새애기. 박 여사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목소리에 지은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지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 지금 그 꼴로 어딜 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은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나 그냥 답답해서요.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바람? 지금 이 밤 10시에 그 옷 입고 누굴 만나러 가는데. 박 여사가 다그치자 지은은 금방 들어올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 여사의 뇌리에 박혔다. 바람을 쐬러 가? 웃기지 마. 저건 필시. 바람이 난 게야. 남편이 돈 떨어지니 밖에서 다른 놈을 만나러 가는 게 틀림없었다. 박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천하의 불려우 같은 년을 봤나.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의심이라는 두 글자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술 냄새와 낯선 남자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며 들어왔다. 그날 이후 며느리 지은의 밤 10시 외출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박 여사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매일 밤 10시가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고 새벽 3시가 넘어 며느리가 귀가할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기다렸다. 오늘은 또 어떤 놈을 만나고 왔나 보자. 며느리가 살금살금 들어올 때마다 박 여사의 코를 찌르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술 냄새와 싸구려 스킨 냄새가 아닌 아주 독하고 비싼 듯한 남자 향수 냄새였다. 박 여사는 속으로 확신했다. 틀림없어. 이건 남자 냄새야. 그것도 아주 질펀하게 놀다 온 냄새. 박 여사는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다. 전현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내 아들 눈앞에 들이밀어야 해.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나간 사이 박 여사는 고무장갑을 끼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의 옷장을 뒤지고 화장대를 샅샅이 훑었다. 어디 보자. 수상한 물건이. 그때 며느리가 어젯밤 들고 나갔던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다. 박 여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 핸드백 지퍼를 열었다. 비싼 화장품 몇 개와 지갑. 그리고 박 여사의 눈을 번뜩이게 한 것이 있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금박으로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호텔 성냥갑이었다. 호텔? 박 여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동네 모텔도 아니고 시내에서 가장 비싼 특급 호텔. 2년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호텔까지 드나들어? 게다가 핸드백 구석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자 명함까지 발견됐다. 드림기획 영업 1팀 김 실장. 웬 놈의 실장이야. 박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아들 민호에게 보여줘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넋이 나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야. 지금 이걸 봤다간 내 아들 충격받아서 쓰러질지도 몰라. 내가 먼저 전현의 꼬리를 확실히 잡아야 해. 그날 밤 10시 어김없이 짙은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며느리. 박 여사는 몰래 그 뒤를 따랐다. 아파트 입구에서 며느리는 두리번거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번쩍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 조수석에 올라탔다. 운전석에는 웬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밤거리로 사라졌다. 저런.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았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전현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다른 놈 차 타고 호텔까지 드나드는구나. 저 천하의 불려우를 당장 내쫓아야 해. 박 여사의 두 눈에는 의심을 넘어선 분노와 확신이 이글거렸다. 밤새 뜬 눈으로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 새벽 3시 15분을 확인한 박 여사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내 아들은 방구석에서 썩어가는데 전현은 밖에서 딴 놈 차 타고 호텔을 드나들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대로 아들에게 말했다간 안 그래도 넋이 나간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아니야.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전현이 딴 놈이랑 팔짱 끼고 방에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아니 내 아들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박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아침 일찍 경로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군, 화투판의 단짝이자 동네 소식통인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언니, 어쩐 일이야? 오늘 안색이 왜 이래? 똥 밟았어? 김 여사가 호들갑을 떨며 맞이했다. 박 여사는 김 여사를 경로당 구석 인적이 드문 장기판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어젯밤에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짙은 화장, 밤 10시에 외출, 검은색 고급 세단, 그리고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성냥갑. 세상에, 세상에, 민호 엄마, 정말이야? 김 여사는 제1인 양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다. 그럼 내 두 눈이 장식이 아니야. 그 싹싹하던 년이 내 아들 돈 떨어지니까 바로 꼬리치고 나간 거야. 박 여사가 분에 못 이겨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김 여사는 탐정이라도 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언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요즘 것들 얼마나 여우인데. 증거를 잡아야지, 증거를. 오늘은 내가 언니랑 같이 가줄게. 우리가 잠복을 하는 거야. 그 호텔 앞에서. 두 노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날 밤 9시 30분 박 여사와 김 여사는 중무장을 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둘렀다. 언니, 우리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전혀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하지. 두 사람은 아파트 화단 뒤에 숨어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숨죽인 지 30분. 어김없이 밤 10시 짙은 화장을 한 며느리 지은이 조심스럽게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왔다. 나왔다. 박 여사가 김 여사의 팔을 꽉 쥐었다. 그리고 어제 그 검은색 세단이 코너를 돌아 아파트 앞에 섰다. 지은은 익숙하다는 듯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는 쏜살같이 출발했다. 잡아. 저 차. 박 여사가 외쳤고 두 사람은 허둥지둥 큰 길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 양반. 어서. 저기 저 검은 차. 저 반짝거리는 차. 빨리 쫓아가 줘요. 내 인생이 걸렸어. 어서. 택시기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노인들을 쳐다봤지만 박 여사가 꾸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앞좌석에 던지며 따다 불러줄게. 밟아. 라고 외치자 손님. 꽉 잡으십시오. 라며 엑셀을 밟았다. 좌충우돌 추격전이 시작됐다. 김 여사는 어머머. 놓치겠다. 어머.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박 여사는 저놈의 차가 왜 저렇게 빨라. 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검은 세단은 시내를 질주하더니 어제 그 임페리얼 팰리스가 아닌 근처에 또 다른 번쩍이는 호텔, 프린스 호텔 앞에 멈춰섰다. 저기다. 저기야. 박 여사의 외침에 택시가 급정거했다. 박 여사와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며느리 지은이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자와 함께 나란히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세상에, 세상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김 여사가 언니, 정신 차려. 이럴 때가 아니야. 전현을 잡아야지. 라며 박 여사를 부축했다. 박 여사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다. 이젠 끝장이야. 끝장은 무슨. 전현을 잡아 족쳐야지. 박 여사는 자신을 부축하는 김 여사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면서도 기세등등하게 호텔 로비로 돌진했다. 자동문이 윙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열리자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언니, 잠깐만. 저기 덩치들 봐. 우리 쫓겨나. 김 여사가 입구에서 쭈뼛거렸지만 이미 박 여사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곧장 프런트 데스크로 달려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지배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이봐요. 방금 들어온 그년. 그 화장 진하게 하고 남자랑 같이 들어온 여자. 몇 호실이야. 당장 불어. 호텔 지배인은 갑작스러운 노인의 난입에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지금 내 아들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내가 집게 개인정보를 따져.
이 호텔이 감히 불륜의 온상이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그년 방 번호 안 불어. 박 여사가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 위에 호출벨을 집어 던졌다. 어머, 어머, 언니 진정해. CCTV를 보자 그래 언니. 김 여사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박 여사를 말렸다. 소란에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혹시 방금 들어오신 분 성함이라도. 성함. 내 며느리 이름이 오지은이다. 지-은. 어서 찾아봐. 박 여사의 외침에 지배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오지은 손님이요. 혹시 오 대리님 찾으시는 겁니까? 대리? 무슨 대리? 내 며느리가 대리는 무슨 놈의 대리야. 박 여사가 되묻는 순간이었다. 띵 마이너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토록 찾던 며느리 지은이 걸어 나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함께 들어갔던 중년 남자는 보이지 않고 지은 혼자였다.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고 화장은 살짝 번져 있었다. 지은은 로비 한복판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 김 여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박 여사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너 이년 감히 내가 여길 그 놈은 어디다 숨겼어. 어서 불어. 박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던 찰나 아까 그 중년 남자가 호텔 입구 옆에 붙어있는 바바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남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술집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이, 오대리, 차 안 빼고 뭐해. 내가 지금 강남 XX동까지 가야 된다니까. 빨리빨리 안 움직여. 순간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 남자와 지은 그리고 박 여사 일행에게로 쏠렸다. 지은은 창백해진 얼굴로 박 여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해야 해서.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취객에게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손님, 죄송합니다. 금방 차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박 여사와 김 여사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대리? 일? 손님? 이게 도대체 무슨? 박 여사의 머릿속은 불륜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며 천한짓이라는 또 다른 의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박 여사는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불륜 현장을 덮치려다 정체불명의 오델이라는 호칭과 손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온 것이 분통 터졌다. 옆에서 김 여사가 부채질을 했다. 언니, 가만 보니 요즘 그런 여자들 있잖아. 호텔 바에서 술 시중 들고. 델리, 뭐 그런 거 아냐? 아이고 쯧쯧. 차라리 바람 피우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망신이야. 김 여사의 말은 박 여사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래, 불륜보다 더한 년이야.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하다못해 아주 진흙탕을 쳐바르고 다닌 거야. 박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했다. 내 아들이 저런 년한테 속아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민호는 불도 켜지 않은 방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야, 내 아들. 너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야 한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부터 오늘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냈다. 며느리의 짙은 화장, 고급 세단, 호텔, 그리고 술 취한 남자에게 오델이라 불리며 굽신거리던 모습까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말을 의심의 독처럼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차가웠던 거야. 내가 망하니까. 날 무시하고. 밖에서 민호의 얼굴이 절망에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새벽 3시. 현관문 도어록 해제 소리가 들리고 지은이 파김치가 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가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불이 켜졌다. 소파에는 박 여사가, 그리고 그 옆에는 지옥의 사자처럼 일그러진 민호가 서 있었다. 당신. 민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호텔? 모델이? 당신. 나 몰래 그런 천한 일하고 다녔어. 지은은 두 사람의 기세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설명할 수. 설명은 무슨 놈의 설명. 이 더러운 년. 내 아들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감히 누굴 상대로 몸을. 박 여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손주 두고 너만 꺼지라고. 박 여사가 기어이 지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아, 여보. 말해. 사실대로 말하라고. 어머님. 놓으세요. 민호 씨.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밀치고 민호가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며 거실 테이블을 엎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울분 섞인 고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할머니? 방문이 빼꼼 열리고 잠옷 차림의 손자 서준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싸우지 마. 무서워.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파르르 떨고 있었다. 세 사람의 동작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서준아. 얼른 들어가. 엄마 아빠. 얘기 중. 지은이 황급히 머리를 정리하며 아이를 달래려던 순간. 엄마. 나. 숨이. 흡. 서준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쌕쌕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준아. 지은의 절규가 집안을 찢었다. 안 돼. 서준아. 정신 차려. 여보. 119 좀.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이고. 내 강아지. 라며 다리만 주무를 뿐이었고 민호는 사태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지은은 쓰러진 아이를 미친 듯이 흔들며 울부짖었다.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집은 순식간에 절망적인 공포로 뒤덮였다. 서준아. 안 돼. 눈 떠. 엄마 봐 서준아. 새벽 3시 30분 아수라장이 된 거실. 지은의 절규는 찢어지는 쇠소리 같았다. 박 여사는 아이고. 소리만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리만 두드릴 뿐이었고 민호는 새파랗게 질린 아들을 보고도 손이 마비된 듯 떨려 119 버튼조차 누르지 못했다. 지은이 남편의 뺨을 후려갈기듯 밀치며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정신 차려 이 인간아. 그녀의 손가락은 미친 듯이 1-1-9를 눌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5분은 50년처럼 길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진 작은 몸이 실려 나갔다. 지은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고 박 여사와 민호는 너지 나간 채 뒤따랐다.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박 여사의 망연자실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던 자신의 손이 마치 손주 서준이의 목을 조른 것처럼 느껴졌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이는 COD BLU의 방송과 함께 중환자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차가운 간호사의 말에 세 사람은 응급실 박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치료 중이라는 붉은 등이 박 여사의 동공에 박혔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향해 이글거리던 분노와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스미는 공포와 한기만이 전신을 감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민호는 벽에 머리를 박은 채 미동도 없었고 박 여사는 의미 없는 기도만 중얼거렸다.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우리 서준이, 우리 강아지, 제발, 제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가 초조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이서준 환아 보호자분. 세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 우리 서준이, 우리 손주. 박 여사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선천성 심장 질환 활로 씨 사증으로 인한 급성 저산소성 발작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사실 오늘 오전에 병원 코디네이터 팀에서 보호자 오지은님께 연락드린 것으로 압니다. 서준 군,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이라도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 말에 민호와 박 여사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지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수술 보증금 1,000만 원이 오늘까지 입금되지 않아서 저희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 정말 아이가 위험해집니다. 당장 1,000만 원? 민호가 너나간 목소리로 되물었다. 수술비? 보증금. 아들의 수술비가 오늘까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비인 자신도 할미인 박 여사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오늘까지 1,000만 원. 며느리가 매일 밤 10시 그 모욕을 참아가며 밖으로 나돌았던 이유. 오늘따라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 자신들의 윽박지름에도 한마디 변명조차 못하고 울기만 했던 이유. 그것은 불륜의 증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돈이 모자라다는 그 처절한 현실을 망해버린 남편과 자신 앞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 여사는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느리를 잡았던 자신의 손, 내뱉었던 모진 말들, 천한년이라며 경멸했던 시선.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 내가 내 손주 수술비를 내 손으로 막고 있었구나. 응급실 앞 복도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흘렀다. 의사는 어떻게든 빨리 수납을 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민호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아내 지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서준이 수술비가 오늘까지인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자책이 뒤엉켜 있었다. 그 순간 인형처럼 서 있던 지은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하고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얼어붙어 있었다. 말해. 당신한테? 지은은 민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사업 망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술만 마시는 당신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서준이 수술해야 한다고 1,0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 지은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게 떨렸지만 이내 복도 전체를 울리는 절규로 변해갔다. 그녀의 시선은 민호를 지나 벽에 기대어 넋이 나간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로 향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껜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기당해서 서준이 수술비가 없네요. 어머님 쌈짓돈이라도 보태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오델이요? 맞아요. 저 오델이에요.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더러운 대리가 아니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 취한 인간들 상대하는 대리운전 기사 오지은이라고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박 여사가 불륜남이라고 확신했던 그 김 실장 명함은 매일 자신을 불러주는 VIP 고객의 명함이었다. 호텔 성냥갑은 만취한 손님을 호텔방까지 부축해주고 팁 대신 받아온 것이었다. 박 여사가 경악했던 그 짙은 화장과 야한 옷은 밤늦게 혼자 일하는 여자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취객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며느리의 처절한 갑옷이었다. 어머님이 맡으셨던 그 남자 향수 냄새요. 네, 매일 맡았죠. 술 처먹고 제 어깨에 기대는 놈, 은근슬쩍 손 만지는 놈, 아가씨, 밤새 같이 있자고 추근대는 놈들. 그 놈들 냄새가 차에 뵐까봐, 제 옷에 뵐까봐. 매일 밤 화장실에서 찬물로 옷을 빨고 제 몸에 독한 향수를 뿌려댔어요. 당신들 코에 그 더러운 냄새가 들어갈까봐. 지은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렇게 벌었어요. 하룻밤에 10만원, 15만원. 서준이 수술비 1,000만원. 그거 하나 보면서 이 악물고 버텼다고요. 그녀는 박 여사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늘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더러운 년이라고. 천한 년이라고. 맞아요. 저 더럽고 천한 년이에요. 근데 그래도 서준이 수술비 오늘까지 900만원 겨우 맞췄는데 나머지 100만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 한탕이라도 더 뛰려고 나갔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서준이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새끼를.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내의 처절한 고백 앞에 그는 남편도 아비도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희생에 기생한 기생충에 불과했다. 지은아, 여보, 내가 내가 잘못했어. 그는 아내의 발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닥을 기며 오열했다. 박 여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오대리, 손님, 호텔. 자신이 짜맞춘 모든 불륜의 증거들이 사실은 며느리의 희생의 증거였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욕과 경멸은 사실 손주의 생명줄을 끊으려 했던 저주와도 같았다. 새애기, 아가, 내가. 박 여사는 차마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스스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죽일년. 이 늙은이가 내 손주를 잡았어. 이죽일년. 환자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사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납 먼저 해주셔야. 절망의 나락에서 세 사람을 건져 올린 것은 다시 나타난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돈. 결국 모든 것은 돈이었다. 지은은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100만원. 100만원이 모자라요. 바로 그 순간 방구석에 잿더미 갔던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광기 어린 도끼만 남아 있었다. 내가 구해올게.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명예퇴직 때 받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거칠게 풀었다. 이거 팔면 돼. 이거 팔면 500만원은. 아니 300만원은 받을 수 있어. 내가 당장 다녀올게. 민호는 지은아. 서준이 좀. 이라는 말을 남기고 미친 듯이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 4시 문을 연 전당포라도 찾을 기세였다. 복도에는 다시 지은과 박 여사 단둘만이 남았다. 지은은 더 흘릴 눈물도 없는 듯 멍하니 치료 중이라는 붉은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며느리 지은의 팔을 꽉 붙잡았다. 그 악력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던 그 힘과는 다른 절박한 힘이었다. 새애기, 나 좀 집에 잠깐 같이 가다오. 어머님. 지은이 힘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서준이가. 안다. 알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해요. 박 여사는 거의 며느리를 끌다시피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탔다. 10분 만에 도착한 집. 거실은 여전히 유리 파편과 엎어진 테이블로 아수라장이었지만 박 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안방, 수십 년 된 낡은 자개 장롱으로 향했다. 장롱 맨 아랫단, 며느리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그 작은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다. 박 여사는 먼지 쌓인 괴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가 박 여사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채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고. 내 수혜해 입고 장례 치르라고. 30년 동안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모은 내 묫자리 값이여. 박 여사는 그 괴짝을, 그 돈뭉치를 통째로 들어올려 며느리 지은의 품에 안겼다. 새애기. 이게 다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 1,000만 원은 넘을 것이요. 박 여사의 주름진 턱이 덜덜 떨렸다. 어머님. 지은은 뜨거운 쇳덩이라도 아는 듯 그 돈괴짝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님. 이걸. 내 묫자리가 중하냐. 내 강아지 숨소리가 중하지. 이 늙은이가. 죄가 많다. 박 여사는 지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돈괴짝을 든 며느리의 손과 그 손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가자. 어서. 박 여사는 돈괴짝을 든 며느리를 부축하며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막동이 터오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두 여인의 처절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전당포를 찾아 헤매던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찾았어. 24시간 하는 곳. 지금 가고 있어. 아니다. 아들아. 병원으로 와라. 당장. 돈은 내 어미가, 내 마누라가 마련했다. 박 여사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족의 가장 고통스러운 속죄이자 가장 절박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 앞은 차가운 형광 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가 내민 낡은 나무 괴짝을 통째로 창구 직원에게 밀어넣었다. 이걸로. 제발. 제 아들 수술. 젊은 원무과 직원은 이 새벽에 웬 돈벼락인가 싶어 괴짝을 열어보고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1만 원권, 심지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까지 한 노인의 30년 세월이 먼지 냄새와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님. 이걸. 직원이 당황하자 박 여사가 퀭한 눈으로 창구 유리를 두드렸다. 새긴 뭘 새. 1,000만 원. 아니 2,000만 원도 넘어. 내 손주 살리는데. 다 써.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단호했다. 지은은 그 옆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죽음의 대가를 삶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이 기막힌 순간을 그저 눈물로 지켜볼 뿐이었다. 기계로 돈을 세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총액 2,137만 원. 박 여사의 평생이었다. 수술 보증금 1,000만 원이 결제되고 수납 완료 영수증이 출력되는 순간 지은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박 여사가 그런 며느리의 팔을 부축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잡은 그 손은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아닌 함께 벼랑 끝에 선 동지의 절박함이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지은아. 엄마. 돈. 남편 민호였다. 그는 밤새 문 연 전당포를 미친 듯이 뒤져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명품 시계를 헐값 200만 원에 넘기고 온 참이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지은의 손에 들린 수납 완료 영수증과 그 옆에 텅 빈 채 놓인 어머니의 낡은 나무 갯짝을 보았다. 뭐니? 민호의 시선이 영수증과 갯짝 그리고 어머니의 퀭한 얼굴을 오갔다. 모든 상황이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들은 망했고 아내는 모욕을 견뎠으며 늙은 어미는 자신의 관을 팔아 손자의 생명을 샀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현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져 돈이 흩뿌려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내 지은의 다리를 붙잡지도 어머니 박 여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띵. 그때 수술실 입구에 수술 중 붉은 등이 켜졌다. 이서준 환하 보호자분 환자 들어갑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울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서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6시간, 7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세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저 붉은 등 뿔만 바라보았다. 박 여사는 평생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며 묵주처럼 손가락 마디를 꺾었고 민호는 자신의 무능했던 과거를 수천 번 곱씹으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지은은 그저 텅 빈 눈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만났던 수백 명의 취객들,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서준이의 웃는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오후 2시. 8시간의 대수술. 수술 중 등이 탁 꺼졌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과 피로에 절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다. 보호자분. 세 사람이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들었다. 의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아이가 아주 강하네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여사는 실신하듯 뒤로 넘어갔다. 어머니. 민호가 쓰러지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박 여사는 아들의 품에 안겨 72년 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살았어.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 이상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그저 두 손으로 틀어막을 뿐이었다. 가장 길고 어두웠던 새벽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서준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사흘이 지났다. 아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쌕쌕거리던 숨소리는 한결 고르고 편안해졌다. 붉은 흉터가 아이의 작은 가슴팍에 선명하게 그어졌다. 그것은 가족 모두의 가슴에 그어진 흉터이기도 했다. 민호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다. 그는 잠든 아들의 손을 잡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아내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 오후 박 여사가 보온병에 담은 미음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며칠 잠을 못 잔 지은이 아들의 침대 발치에서 위태롭게 졸고 있었다. 아가. 새애기. 박 여사가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어머님. 박 여사는 미음통을 내려놓고 며느리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민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 복도로 나갔다. 병실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헬쑥한 얼굴과 자신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 머리카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 위로 조심스럽게 포겠다. 내가 이 손으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렸다. 내가 이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았다. 천한 년이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아이고. 박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손을 잘라버려야 하는데 내가 내 손주 살리려 발버둥 치는 애를 내가
지은은 시어머니의 자해와도 같은 속죄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을 감싸 잡았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 지났어요. 아니다. 지나긴 뭐가 지나.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내 아들, 저 못난 놈, 잘난 줄만 알고 평생 오냐오냐 키운 내 잘못이다. 내가 그 험한 일 하는 동안 이 늙은이는 너를 의심하고 저주했어. 내가 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가.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게 하는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원망도 미움도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준이 살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그때 병실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사기당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번지르르 하던 양복 대신 싼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치킨 박스와 급여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은아, 어머니. 두 여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나 일자리 구했어. 저기 병원 앞 치킨집 배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명문대 출신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의 입에서 배달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는 급여 봉투 일당으로 미리 받을 지은에게 내밀었다. 이거 오늘 번 거야. 얼마 안 되지만. 서준이 맛있는 거. 지은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너졌던 남편이 비록 가장 낮은 곳에서지만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잘 했어요, 여보. 그 순간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다. 서준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아이가 희미한 눈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나 안 아파? 서준아, 내 새끼. 지은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응, 우리 아들. 이제 안 아파. 다 끝났어. 민호와 박 여사도 침대 곁으로 다가와 아이의 작은 손과 이마를 번갈아 쓰다듬었다. 할머니. 서준이가 박 여사를 불렀다. 울지 마. 아이의 작은 손이 박 여사의 눈물을 닦았다. 박 여사는 그 손을 붙잡고 며느리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 아니,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새애기가 아닌 우리 딸이라는 그 한마디에 지은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묻은 서름을 토해냈다. 낡은 병실 안 세 사람의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박 여사의 집. 저녁 9시 50분. 예전 같으면 박 여사가 거실불을 끄고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을 시간이지만 지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박 여사는 주방에서 콧노래임이자 동백 아가씨를 흥얼거리며 멸치 육수를 내고 있었다. 아이고 냄새 좋다. 우리 강아지 국수 말아줘야지. 할머니, 나 고기국수. 고기. 거실에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서준이가 씩씩하게 소리쳤다. 아이는 가슴에 남은 흉터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져 동네 개구쟁이가 다 되어 있었다. 알았어. 고기 넣어줄게 이놈아. 박 여사가 웃음 띤 호통을 쳤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났다. 다녀왔습니다. 땀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이제 치킨집 이사장으로 불릴 만큼 성실함을 인정받아 작은 가게의 매니저가 되어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나. 고생했다. 박 여사가 달려나가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다. 아 어머니.
오늘 사장님이 서비스로 좀 싸주셨어요. 지은 씨 오면 같이 먹어요. 민호가 뜨끈한 치킨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다녀왔습니다. 맑은 목소리와 함께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단정한 스웨터 차림의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또 치킨이야? 지은이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엄마 왔다. 서준이가 달려가 지은의 다리에 매달렸다. 한때 저주와 의심의 시간이었던 밤 10시는 이제 온 가족이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식탁에 둘러앉는 재회의 시간이 되었다. 박 여사가 뜨끈한 잔치국수를 내오고 민호가 치킨을 뜯었다. 아이고 지은아. 너 일하는 도서관의 그 진상 아줌마. 오늘은 안 왔냐? 박 여사가 며느리에게 국수를 밀어주며 물었다. 왔죠 어머님. 오늘도 책 모서리 접어왔길래 한마디 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아주 똑 부러져. 박 여사가 제 일처럼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아 맞다. 어머니. 민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어머니 용돈.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됐다 이놈아. 너희들 쓰기도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그 돈.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민호가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 여사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방 한쪽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다. 하지만 그 괴짝은 더 이상 몇 자리 갑통이 아니었다. 괴짝 위에는 서준이가 삐뚤빼뚤하게 쓴 우리 가족 행복 저금통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박 여사는 민호가 준 돈을 소중하게 괴짝에 넣었다. 그 안에는 이미 지은이 번 돈, 민호가 번 돈, 박 여사가 아낀 콩나물 값이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박 여사가 거실로 나오자 지은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여보 서준아. 여기 보세요. 서준이를 가운데 앉히고 민호와 지은이 그 양옆에, 그리고 박 여사가 그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어깨에 나란히 손을 얹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마이너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서준이의 가슴에 남은 흉터처럼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가족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박 여사의 십시 며느리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 아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든든한 이름이 되어 그렇게 밤 10시의 식탁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